이번 교육은 하자 분쟁 사전 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요령입니다. 이 교육은 법원 감정원으로 활동하시고 협회 하자 TF 의원이신 3S 엔지니어링 이종서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종서입니다. 오늘 같이 2시간 가까이, 좀 더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2시간 가까이 같이 말씀드릴 내용은 하자 분쟁 사전 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요령인데요. 말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자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준공 전에 어떻게 보완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준공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간다는 아예 공식이 돼 버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준공한 다음에 소송이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송이 간다라고 아예 전제를 깔고 소송이 어떻게 하면 소송 갔을 때 내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고민을 해서 시공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카카오톡 사용 안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카카오톡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죠. 카카오톡이 어저께 밤에 이제 찾아보니까 12년 됐더라고요. 카카오톡이 그 오프닝 된 게 2010년 3월 18일,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처음에 카카오톡을 딱 받아보고 내가 사용을 해보고 이건 너무 좋다 싶어갖고 회사의 시스템 업무 보고 시스템을 카카오톡으로 싹 바꾸면서 직원들 핸드폰 사용 요금 내가 대주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를 겪었는데 벌써 이제 12년이 됐죠. 갑자기 하자 얘기를 하기 전에 카카오톡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대세입니다. 대세. 카카오톡이란 놈이 나오면서 우리 메신저 업계의 대세가 됐듯이 이제 건설 시공을 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하자가 나오는, 하자 소송이 가는 건 대세다. 두 번째, 하자 소송에 대비해서 도면을 사전 보완 작업을 하는 것도 대세로 바뀌었습니다. 대세로 바뀌었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그만큼 불이익이 많을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세다라는 전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시는 게 좀 습득에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소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법원 감정인으로 일하고 있고요. 시공기술사고 시설물 업체 대표로 있습니다. 1984년도에 입사를 해서 대충 18년 동안 건설회사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 전문 업체를 만들어서 하자 보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법원 감정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해서 지금 법원 감정 송무용역 하자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연매출 약 1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뭐예요? 천냥빚.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훨씬 2시간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바꿔서 말하면 말 한마디로 거꾸로 천냥빚이 생긴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과 같이 빗대서 얘기를 드린다면 문구 하나로
1억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너무 뻥이 심한가요?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저게 진짜 가능한 얘기구나 라고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문구 하나로 1억 원이 하자 소송 판결 금액에서 1억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는 하자와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섞어서 둘 다 하자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하자는 광의의 하자, 넓은 의미의 하자를 뜻하고 뒤에 있는 하자는 이제 협의의 하자, 좁은 의미의 하자. 근데 통상 법원에서도 판결문에서도 협의의 하자와 광의의 하자가 구분 없이 쓰여져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는 일반적인 하자, 그러니까 준공 후에 나타나는 하자와 준공 전에 나타나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을 같이 얘기를 한다.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의의 하자는 안 생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생기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생깁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보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되고 발생된 하자는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략적으로 할 것이냐? 공용부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전유부는 선택을 신속하게 보수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보수를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벽에 균열이 갔으면 균열 보수하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균열 메타당 5,000원 이내의 금액에서 균열 보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법원 판결 금액, 제가 감정 금액을 뽑는 금액은 대충 12,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단가가 나옵니다. 약 3배 정도의 단가로 비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벽에 균열이 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보수할 때 3억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판결은 그거의 3배 정도, 9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외벽 균열 내가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금액적으로. 그런 반면에 전유 부분은 세대 내부는 그 반대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타일이 3장이 떨어졌다 했을 때 실무적으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타일공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하루냐 이틀이냐 그러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감정 금액은 타일 메타제곱당 단가 얼마, 시공비 1위 대가로 비춰봤을 때 얼마, 그래서 2만 원 정도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실무적으로 30만 원 들어갈 게 감정에서는 뭐 5만 원이 나올지 7만 원이 나올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대비하는 마인드라면 공용부는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고 전유부는 판결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죠. 이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시공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시공하지 않은 것이고, 오시공은 잘못 시공한 것이고, 틀리게 시공한 것이고, 변경시공은 다르게 시공한 것이죠. 그럼 지금 시공하지 않은 것, 틀리게 시공한 것, 다르게 시공한 것,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틀렸다, 잘못됐다, 다르게 했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특기 시방서고, 두 번째가 설계 도서고, 세 번째가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토해양부
뭐 과거 이름이죠.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도서 작성 기준 10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우선순위 방법입니다. 순서가 특기 시방서가 먼저입니다. 설계 도면보다. 물론 그거에 이제 어떤 그 전제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공사 시방서가 표준 시방서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시방서가 우선된다. 뭐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기 시방서가 1순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 도서가 그 다음 순위로 들어가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현장에서는 시방서는 들여다보지도 않죠. 표준 시방서도 옛날에 배운 것만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지어야 될 건물의 특기 시방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도면만 열심히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런 거죠. 그래서 법원 감정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시공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시방서하고 도면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자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혹은 하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설계 도서나 시방서의 내용을 손 하나 안 대고 준공을 해서 그 사용자들한테 도면을 넘겨주고 그 FMS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준공 도면이, 사용 승인 도면이.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설계도서 준공 전 보완 작업하고 시방서를 준공 전에 보완하는 작업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카카오톡 얘기를 하면서 대세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작업이에요. 제가 준공도서 사전 점검 용역을 4년 정도 하고 2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점검 용역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이 점검 용역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설계 도서를 보완을 해드리고 시방서를 보완을 해드리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어떤 특정 업체 한 군데에서 3년 동안에 4개 현장을 점검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런 다음에 그 업체는 저한테 그 이후로는 4개 현장 이후로는 점검을 안 받습니다. 왜?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업체에 이제 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보완을 하면 될지 오늘 개념들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서 보완 작업입니다. 실시공에 맞게 도면 수정한다. 두 번째, 재료와 관계되는 치수 지우기. 치수 중에는 두 가지 치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치수가 있고 시공 치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턱 65mm. 그거는 재료의 치수는 아니고 시공 치수와 관계되는 거죠. 벽체 미장 두께 10mm. 그거는 시공과 관계되는 두께입니다. 석고보드 9.5mm. 그거는 제품과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마룻바닥, 마룻널 10mm. 근데 실제로 특정 제품은 10mm가 안 나오고 9mm밖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도면에 10mm라고 적혀 있는데 시공은 아무 고민 없이 9mm짜리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자 항목으로 나와서 9mm에서 10mm의 차액을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해서 설계 도서에서는 치수와 관계되는 거는 일단 지워버려라, 아니면 실제 시공한 치수로 바꾸어라 라는 내용이고, 첫 번째 내용은 실시공에 맞게 도면을 수정을 하자. 특히 조경 도면 같은 경우에 무척 심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도면 우측 노트 칸에 어떤 문구들을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저는 수비형 문구, 공격형 문구라고 용어를 제가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북박이장이 설치되는 곳은 그곳으로 인하여 감추어진 하부면이나 배면은 마감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을 노트면에다가 작성을 하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얘기는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에 전달된 도면에 이런 멘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도면에 이 멘트가 있음으로 해서 싱크대 하부 내진 배면에 마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결 금액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의 변화들이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요 다음 강의 시간에 그 변호사님이 강의하면서 아주 충실하게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방선은 준공 전에 보완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불리한 문구 삭제 해서 그거를 이제 수비형 문구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문구 삭제, 삽입, 공격형 문구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개구부 폭 1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 임방을 설치한다 라고 시방서에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라서 바꾸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임방을 설치를 합니까? 콘크리트 임방 1m 넘는 개구부에 콘크리트 임방을 설치하려면 임방을 미리 만들어야 되나요? 사와야 되나요? 그거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몇 명이 그거를 브로크 위에다가 올릴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임방 블록을 설치하죠. 그런데 도면이나 시방서엔 이렇게 표현이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자. 개구부 폭 1m를 초과할 때는 콘크리트 임방 블록 등을 설치한다. 등을 설치한다. 임방 블록 등을 설치한다. 이런 문구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임방 블록 설치된 게 정당한 시공이다라는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표준 시방서에 출입문틀 하부는 몰탈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화실 부분이죠. 도화실 부분에 스텐 실을 만들어놨는데 다 찌그러져 있죠. 다 찌그러져 있지 말라고 몰탈로 충진을 하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몰탈로 충진 안 하고 실제로는 발포우레탄 충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폴시멘트를 주로 제일 많이 충전을 하게 되고, 그것도 안 하는 경우는 뭐 캐트리지 하나 사서 그냥 빡 쏘면 되는 발포우레탄 등을 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아예 도면에 명시를 해놓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PD, EPS, AD 등의 벽체에 별도로 마감이 없는 경우는 시멘트 몰탈로 초벌 발음한다. 이게 표준 시방서 내용입니다. 이때 슬라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몰탈로 빈틈없이 충진되어야 한다. 이게 표준 시방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멘트 몰탈로 초벌 발음을 하지 않죠. 하면 좋은데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런 문구는 삭제, 삭제. 예, 이런 내용들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문구 삭제 또는 필요한 문구를 삽입 시에 이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삭제할 경우에는 표준 시방서가 적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 시방서의 내용대로 적용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구 삽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문구 삽입이 필요합니다. 도면이나 시방서가 다른 부분들은 상호 충돌되는 내용들을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면이나 시방서의 다른 부분, 지금 말씀드렸네요.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공에 맞게 도면 수정하기. 방수턱 부분입니다. 그 방수가 돼 있고 그 위에 흙이 쌓여 있고 방수 그 수직 부분이 뭐 200m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 방수턱이 쫓아온 그림입니다. 근데 실제로 시공을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방수턱 시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실시공에 맞게 방수턱 없다라고 도면을 변경을 하자란 얘기입니다. 쉽죠? 발코니 하부 외부 측 방수 가마 올림 설계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 결과 방수 가마 돌림 돌출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공에 맞게 설계 도면을 변경하거나 해당 방수 가마 올림 표기를 삭제를 해서 분쟁 발생의 여지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설계 도면에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당연시 하면서 들어가 있는 도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면들 혹은 계단 난간대 상세도 계단 상세도 이런 것들 중에 치수와 관계되는 변화되는 것 이외에는 고정적으로 어디서 퍼온 것 같은 도면들이 들어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이런 도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요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 한번 볼까요? 치수가 지금 몇 나왔습니까? 180 정도 나왔는데 도면엔 320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면보다 깊이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입니다. 또 도면에는 3T 투명 아크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수 및 성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성명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동호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공에 맞게 도면을 변경을 시켜줬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자체는 뭐 우편함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판결 금액에서 얼마를 차지하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도면의 내용 하나 바꾸고 안 바꾸고 그냥 상용적으로 들어가던 도면이 실시공과 다르기 때문에 판결 금액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공에 맞게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실시공에 맞게 도면 수정하기. 그 다음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제일 많이 보는 도면 중에 하나죠. 창호도. 창호도. 밑에 잘 안 보이죠? 0.6T 아병 강판에 광명단 위 오일 페인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또 이 사진을 보시면 뭐가 문제예요? 광명단 위에 오일 페인트 칠하는 게 어느 시절 얘기입니까? 요즘 악염 강판을 쓰면서 광명단으로 농막이 칠을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은데 도면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자 소송에서 광명단 미시공 하자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감정인에 따라서 법관에 따라서 아병강판이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 광명단하고 똑같은 방청 페인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방청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건 방청 페인트가 미시공된 거니까 방청 페인트 비용을 차액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내부에 하수관, 우수관이죠. 우수관, 발코니에 있는 우수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홈통 거리쇠가 시공이 안 되죠. 안 하죠. 그런데 홈통 거리쇠는 표준 시방소에 어쩌고 저쩌고 보면 상하단에 20mm 정도, 200mm 정도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가운데 1500mm 정도 간격마다 설치를 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요 시방소대로라면 홈통 거리쇠 3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 세대에 다. 그럼 금액들이 좀 나오겠네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아까 그 도면 옆에 노트에다가 이런 식의 표현은 써놔야죠. 상하부 고정식 세대 내 선홈통의 경우 별도의 홈통 거리쇠를 시공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안전 문구를 좀 삽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예쁘게 시공이 돼 있죠. 그런데 설계 도면을 봤더니 벤츄레타 좌대 재질은 그냥 조적조로 돼 있습니다. 조적에 미장에 페인트 칠하고 그 위에 벤츄레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실시공은 기성제 FRP 좌대로 아주 잘 했습니다. 예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하고는 다르게 돼 있죠. 예. 개선 사례지만 도면 보완은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적하고 미장하고 페인트 칠하는 거하고 기존 FRP하고의 금액이 누가 더 비쌀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현장에서 더 비싼 거로 바꾸진 않았을 것 같고 더 예쁘긴 한데 더 비싼 거로 바꾸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재시공 비용으로 할 거냐, 보수 비용을 할 거냐, 공사비 차액을 계산을 할 거냐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공사비 차액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5T 석고보드를 써야 되는데 9.5T 석고보드를 썼다 그러면 재시공 비용을 얘기를 하면은 뜯어내고 다시 15T로 설치를 하란 얘기죠. 그러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뒤에 마감 비용이 다 들어가서 다시 재시공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고 중요한 하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하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보수 비용 내지는 공사비 차액을 계산을 합니다. 공사비 차액으로 하면 석고보드 15T의 자재비와 석고보드 9.5T의 자재비 차액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내 맘대로 되진 않고 중요한 하자나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은 이제 뭐 재료비, 인건비,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는 재시공 비용이냐
보수 비용이냐로 나오게 되고, 미오 변경 시공에서는 재시공 비용이냐 차액이냐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연한 거는 재시공 비용이 차액이나 보수 비용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실시공에 맞게 도면 수정하기 6번째입니다. 다시 창호도로 들어갔는데요. 제일 밑에 도어 크로저, 도어록 보강, 도어 스토퍼 뭐 그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바꾸죠. 부속 철물 일식. 감정을 하면서 참 괘씸한 용어가 이거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좋습니다. 부속 철물 일식이 뭐까지 뜻하는 건지 무척 애매합니다만, 부속 철물 일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흐릿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 부분 여러분 잘 아시죠? 요거는 무슨 표시예요? 도어 크로저 설치를 위해서 그 부분에 철판 보강을 했다라는 도면 그리는 사람들의 약속이고, 뭐 건축 기술자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다. 도면에 요게 표시가 돼 있으면 실시공에 철판 보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어 크로저 설치 안 할 방화문에 저런 표시가 돼 있는 도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찾아서 보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시공에 맞게 수정하기의 7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실내 재료 마감표, 실외 재료 마감표, 특히 실내 재료 마감표입니다. 여기 이제 실내에 요 앞부분을 죄송합니다. 요 앞부분을 지금 그 복사하면서 누락을 시켜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안방, 작은 방, 거실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의 경량철골 천정 틀에 PVC 천정판이라고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경량철골 천정틀 시공 안 하더라고요. PVC 천정판으로 될 때는 뭐 돔형 천정판 그런 식으로 해서 경량철골 천정틀이 없는데, 경량철골 천정틀이 도면에는 그대로 실내재료 마감표에 표시가 돼 있고, 심지어는 도면 상세도에 그 천정틀 내려온 것들 도면이 같이 있습니다. 시공에서는 그거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합니다. 그러면 판결에선 어떻게 나올까요? 천정틀 시공 비용 전액 배상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실집행비가 아니라 정부 품셈 1위 대가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 기준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빼버려야죠. 지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목재 천정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요즘 목재 천정틀로 안 하고 톱니형 천정틀 많이 시공하죠. 톱니형 천정틀. 일반 경량철골 천정틀하고 또 조금 다른 이제 톱니형 달대를 갖고 있는 그 틀로 하게 됩니다. 그럼 목조 천정틀이 훨씬 비싸게 1위 대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에 목조 천정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량 천정틀로 되어 있어도 차익이 발생이 되는데 톱니형 천정틀로 되어 있으면 심지어는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톱니형은 1위 대가에 인건비의 30%를 줄인다, 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경량 천정틀에 비해서 엠바형 경량 천정틀에 비해서 톱니형 천정틀은 인건비의 30%를 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정틀을 목재 천정틀이라고 적어놨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냥 경량 철골 천정틀이라고 적어놔도 톱니형하고의 그 마찰 때문에 그 소송에서 감액이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건입니다. 도면과 관계되는 치수 지우기입니다. 좀 쉬운 내용이죠. 도면과 관계되는 치수는 다 지워주세요, 이 내용입니다. 해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변경 후에는 숫자 다 지웠습니다. 숫자 다 지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감정했던 현장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하 주차장이 약 700대 정도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3T 에폭시 라이닝이라고 도면에 표기가 돼 있었고 현장에서 실제 검측을 하기 위해서 잘라냈더니 0.5T 정도 나왔습니다. 에폭시 페인트 0.5T가 나왔는데 도면에는 3T라고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5T의 차액이 그 700대 정도의 주차장 그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이 배상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 뭐 1억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현장에 갔더니 두께가 표시가 없네요. 근데 도면에 3T 에폭시 페인트 뭐 라이닝 뭐 표시가 돼 있으면 감정인 입장에서 원고 입장에서 대들기가 쉬운데 이건 3T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지금 0.5T 돼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3T 얘기를 지워버리면 0.5T가 좀 얇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기준이 뭐지? 뭐를 기준으로 이게 0.5T가 잘못된 거야 라는 기준이 흔들리게 돼요. 시방서나 그런 거에 그 기준이 없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살아나지 않더라도 그거는 많은 입증을 상대방이 해야지 비로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거리로서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도면 속에 있는 치수는 가급적이면 없애 주십시오. 도면 치수 지우기에 지금 요 옆에 이 부분 전부 다 치수가 쫙 나가 있는 부분이죠. 아예 도면 포맷이 이렇게 실내 재료 마감표에 되어 있는 건데요. 그 부분 지워 주십시오. 실제 시공한 거로 쫙 바꿔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만 그런 노력을 들이기까지 힘들면 그냥 지워주세요. 도면과 관련된 치수 지우기 세 번째입니다. 보통의 도면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예, 단면도 디테일 단면도를 끊어내고 몇 미리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도 몇 미리. 그래서 120mm 단열재에 9.5T 석고보드에 지정 벽지를 붙인다. 여기는 시멘트 몰탈이 40mm가 들어가고 그 밑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 40mm고 바닥 완충제가 30T짜리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 지워주십시오. 이 부분들 지워주십시오. 조금 창피하죠. 창피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당하는 부분 좀 창피한데 일단
분쟁에서 불이익을 덜 당하려면 제대로 시공을 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 창피함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실내재료 마감표 중에 그 열 관리율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부분들이 숫자들이 다 나오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열 관리율 계산과 관계되는 도면들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수를 지우든가 아니면 도면을 빼든가 해서 그 현장에서 감정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 승인 도면 내진 착공 도면이 뭐 장수로 500장이었는데 준공 도면 보면 200장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요런 도면들 그냥 뚝뚝 뺀 겁니다. 그래서 도면 빼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거, 그 도면이 딴 데서 불러들이는 도면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도에 이렇게 원형 표시해 놓고 디테일 어느 도면을 봐라라고 표현했는데 그 도면이 없어졌으면 이거 도면 무단 삭제했네라고 스스로 밝히는 꼴이 되니까, 그렇다면 그 도면을 휘투째 빼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도면 인용 표기가 있는 것까지도 같이 없애줘야 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 우측 노트칸에 공격형 문구, 수비형 문구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북박이장 하부에 배면에 마감 안 하겠다, 마감 없습니다 라는 표기 하라는 거죠. 싱크대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신발장도 해당이 되고요, 화장실 북박이장도 해당되고 거울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타일 위에 거울인데 거울 뒤에 거울이 들어갈 부분에 타일 시공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될 게 없이 내가 VE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도면상의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무단 시공이다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위생 도기류들이 그 도면하고 다르다. 도면에 나와 있는 표기낸 내용하고 실제 그림하고 다르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문구들을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만, 계단 도면에 나와 있는 그림과 계단에 설치된 난간대가 불일치하는 현장이 엄청 많습니다. 계단 도면에 계단 도면 자체는 계단 단 높이 폭 그거를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주로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난간대는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난간대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 설치할 난간대하고는 전혀 그림이 다른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옆에다가 멘트를 달아줌으로써 좀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심상찮게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재 건식, 외벽에 이제 석재를 붙였는데 석재 두께가 몇 밀리짜리냐. 표준 시방세는 석재 건식공법을 할 때는 30mm 이상을 붙이도록 언급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오는 거 보면 20mm, 25mm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20mm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언급들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면
그냥 20mm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 표준 시방서보다 미흡한 경우는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라는 거에 결격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면 보강을 한 석재를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는 20mm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거를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돌을 까서 깨내서 배면 보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저쪽에다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자체가 또 배면 보강을 한 석재가 아니다라는 그 입증이 돼버리는 위험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부 벽체 타일은 에폭시 떠붙이기 공법으로 6점에서 9점 지지로 시공한다. 600각 기준.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나라 시방서에 나와 있는 타일은 떠붙이기 공법이라는 것은 있지만 떠붙이기 공법에도 100% 충진을 하는 듯한 표현, 빈 공간이 없도록 충진한다. 타일과 바탕과의 사이를 밀실하게 충진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밀실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100%로 추정을 하느냐, 시공 지침에서는 80%라고 인위적인 기준을 하나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 뭐 요즘이라는 게 뭐 5년 10년 전 얘기겠습니다만 600에 600짜리 타일, 대형 타일 혹은 600에 1200짜리 타일이 보통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법 갖고 붙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석재 본드라고 얘기하는 에폭시 본드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 공법에 대해서 시방서나 도면이나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먹만한 그 에폭시 본드를 6점, 9점을 600각에다가 붙여놨는데 그렇게 되면 충진율이 20%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충진율 100% 혹은 80% 기준으로 20% 차이 60%냐 80%냐를 다 차액 배상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들이 꼭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이너 찬넬, 천정틀 엠바, 특히 엠바 천정틀에 엠바 위에 마이너 찬넬을 설치를 캐링 위에 마이너 찬넬을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 안 하죠. 근데 마이너 찬넬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디테일 도면에 마이너 찬넬 그려져 있는 거를 그냥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급들을 좀 해서 넓은 면적의 경우는 마이너 찬넬을 시공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시방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넓은 면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구체화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대로 화장실 천정에는 천정틀을 시공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이라든가 목재 천정틀, 톱니언 경량 천정틀을 사용한다라든가 그런 표현들이 같이 시방서 우측 노트란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 도면에 들어가도 좋고요, 실내재료 마감표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도면에 없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3달 전에 현장 감정을 나갔을 때 도면을 보니까 지금 보신 내용과 같이 싹 정리가 돼 있어요. 싹 정리가 돼 있습니다. 치수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화면상으로. 예, 치수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그 좀 틀린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지하층에 천정에
알루미늄 천정판이고 마감에 지정 페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시공을 어떻게 했나? 가서 꼭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알루미늄 천정판 위에 지정 페인트를 칠했을 리가 없는데, 그죠?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의 경우도 치수 지우는 것까지는 싹 잘 됐는데, 근데 여기도 조금 애매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박스 칠한 부분이 지금 화면 잘 안 나타나죠. 팬룸하고 창고의 벽체에 지정 페인트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팬룸하고 창고의 벽체 지정 페인트. 제가 현장 점검을 그렇게 나가봐도 팬룸이나 창고에 블록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페인트 칠한 경우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페인트를 칠했을까? 도면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장 상황과 다르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천정에도 주차장 천정에 지정 페인트, 팬룸 천정에 지정 페인트. 주차장 천정에 페인트를 칠했을까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책에 없는 부분, 새로 집어넣은 부분이에요. 2년 전에 만들었던 교재를 요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업데이트 시킨 부분인데, 요 업데이트를 시키고자 했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세라는 내용입니다. 대세. 몇 년 전에는 도면을 딱 받았을 때 도면이 아주 우리 성형수술 안 한 여성 얼굴 같은 도면이었다면, 지금 딱 작년에 도면을 받아보니까 감정 나가서 도면을 쫙 받아보니까 전부 다 손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손댔구나. 그러면 조사할 때 쉽게 발견되지 않겠구나. 내지는 사전 대비를 한 업체라면 공사도 꽤 돼 있겠구나라는 선입견을 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감재 미시공하겠다. 북박이 가구 밑에는 미시공하겠다. 도면과 내용이 불일치할 때는 재료 마감표를 우선시하겠다. ADPD 같은 곳에 천정 틀 내부는 은폐되는 부분은 조적 부위 미장은 시공되지 않는다. 난간대 디자인이나 재질은 제조회사별로 상이하다. 각 부위별 천정틀 재질 설치 간격은 회사마다 다르다. 아연더 강판일 경우에 추가 방청 없다. 이런 것들은 난방배관 제외한다. 시멘트 몰탈 두께는 공차 10mm를 포함한다. 아트월 타일 및 공용부 홀 등의 벽체 타일은 줄눈 시공 제외한다. 이런 표현들을 해놨다는 얘기는 저런 표현 하나하나가 당해봤었던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감정을 하면서 모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홀이 요즘 석재로 되어 있는지 석재 타일인지 석재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들이, 너무 재료들이 좋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석재 타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석재 타일인데 줄눈을 오픈 줄눈으로 했어요. 석재에서는 오픈 줄눈을 많이 시공을 하는데 타일 공사를 오픈 줄눈으로 시공을 한 거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정 항목에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게 타일 줄눈 미시공 차액 항목이 있어요. 야, 이거를 차액 반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불행하게도 도면에 타일 줄눈 미시공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봐도 타일 줄눈 미시공의 얘기는 안 찾아지던데요. 어떤 기준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차액을 줄눈 차액을 제가 집어넣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갈등들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경들이 도면이나 시방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량천정 틀 마이너 찬넬은 시공 제외한다. 욕실 타일 뒷체험률은 80%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도면상 지정된 부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 도료 1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별도 코팅 없음. 요게 이제 무늬코트의 별도 코팅 없음 요 얘기입니다. 지금 감정 항목에 꼭 나오는 게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입니다.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항상 기준은 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상도 코팅을 하면은 유광 코팅, 유성 코팅 이었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로 코팅을 했다 안 했다를 볼 수가 있었는데 판별이 됐었는데 요즘은 무광 코팅, 수성 코팅이 나오다 보니까 판별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코팅이 안 됐다, 코팅 상도 코팅 미시공이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또 그 무늬코트 전체 면적 대비가 되기 때문에 억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시공사에서는 당연히 주장을 하는 게 중도할 때 코팅제를 같이 넣고 스프레이를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시공했다는 증거 자료 갖고 오세요. 증거 자료 없어요. 왜? 없으니까 증거 자료가. 감리한테 그런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럼 시공사 카탈로그 갖고 와. 제 노루표 페인트의 무늬코트 카탈로그 갖고 와. 거기에 중도할 때 상도 코팅제를 같이 스프레이 해도 된다라는 문구만 있으면 빼주려고. 근데 그런 문구 없어요. 노루표에 제비표에 그런 문구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죠. 또 다른 곳의 사례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현장에서 뽑은 사례들입니다. 또 다른 현장들에서 뽑은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어넣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서로 다른 바닥 마감이 만나는 모든 곳에는 재료 분리대를 설치할 것. 이건 문구를 집어넣는데 아주 위험하게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건축 기술자들이 재료 분리대의 개념은 알고 있는데요. 재료 분리대의 개념이 좀 애매한 것들이 나오죠.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이 만나는 부분에 재료 분리대가 필요한가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이 만나는 부분에 재료 분리대가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예라고 대답하기 힘들죠. 그럼 그 부분에다 재료 분리대로 석재띠를 집어넣는 경우는 있어요. 그럼 석재와 아스팔트가 만나는 부분은 재료 분리대가 필요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석재가 재료 분리대로 쓰이는 재료인데, 근데 여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주 불편한 얘기들이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더 심한 얘기, 석고보드 부분 페인트 공사 시 올퍼티 후 도장할 것. 공동주택에서 석고보드에 페인트 칠하는데 올퍼티 시공하라고 그러면 시공하는 업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구들이 노트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돼 있습니다. 고정형 가구 뒷면 마감재 설치되지 않음. 샤워부스 바닥에는 난방배관 설치되지 않는다. ADPD 같은 곳에서는 미장은 설계도면 지시에 따른다. 뭐 하지 않는다 내진 설계도면 지시에 따른다. 이런 표현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 문구는 아주 적절한 용어인 것 같아요. 목재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 혼용 가능하다. 여기다 하나 더 톱니형 천정틀 혼용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여기 특화 디자인 의장상 타일 마감에 오픈 줄눈 적용 가능하다. 또 어떤 도면에서는 실내 그 아트월 벽체 타일은 오픈 줄눈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고민을 하면서 보편화된 내용들입니다. 요 도면에서도 지금 뭐 Y건설 N 현장이라고 실질적인 현장입니다. 재료 마감표를 우선 적용한다. 상이할 경우에는 여기 나의 뒤체험률은 아까 80% 시방서 기준이 100%인데 건설기술 지침에 80%로 나와서 아까 어떤 회사는 80%로 했는데 여기 나의 6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타일 그 뒤체험률 조사를 해보면 떼어내 갖고 실제 조사를 해보면 60% 정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60% 정도 나옵니다. 그 떠붙이기 할 때 떡밥 60%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65% 정도 이상, 65% 이상으로 한다. 아예 딱 언급을 해놔 버린 거죠. 트렌치 간섭 구간의 라인 마킹은 시공 제외한다. 실제로 지하 주차장에 그 벽체 만나는 부분에는 뒤쪽에 항상 그 트렌치가 나가게 되고 트렌치가 있는 경우에 주차 라인이 트렌치 라인하고 겹치거나 통과하게 되면서 그 주차 라인의 뒷 라인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차액배 산정을 하도록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라인 마킹은 사면을 페인트로 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구 하나 집어넣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적용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 사전 보완에 대해서 지금 1교시 약 1시간 지금 내용을 봤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두 가지는 설계 도서를 바꿀 걸 바꾸고 보완하자. 두 번째 시방서를 바꿀 거 바꾸고 보완하자. 그래서 1교시에는 지금 설계 도서 바꿀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실시공에 맞게 도면을 수정을 하자. 그래서 아까 우편함 같은 얘기들 하고 방수턱 얘기 드렸었죠. 두 번째, 재료와 관계되는 치수는 지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 쭉 드린 게 도면 우측 노트 칸에 수병 문구, 공격형 문구를 집어넣을 것. 그래서 설계도서 준공 전에 보완해야 될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돼서 넘어가서 시방서를 준공 전에 보완해야 되는 작업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거하고 무척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긴 할 거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방서 보완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불리한 문구 삭제, 필요한 문구 삽입. 불리한 문구 삭제하고 필요한 문구 집어넣어라. 시방서는 불리한 문구 삭제하고 필요한 문구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인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는 거를 콘크리트 인방, 인방 블록 등을 설치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출입문 하부 몰탈 충진, 이거는 발포우레탄, 폴 시멘트 등으로 충진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공격형으로 바꿔주자는 얘기죠. PD나 EPS 같은 곳에 시멘트 몰탈로 벽체 초벌 미장을 한다. 아예 복잡하면 삭제. 해서 그 불리한 문구 삭제하는 거는 검토 시간이 짧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예, 검토 시간이 짧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기존 시방서에서 불리한 문구만을 삭제하는 수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죠. 벽돌 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부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불편하죠. 예. 물론 줄눈, 벽돌 쌓기의 줄눈은 저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석재 부분에 요즘 새로운 메뉴로 이제 하자 감정에서 새로운 메뉴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촉구멍, 건식 벽체를 만들고,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3층까지는 석재로 붙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석재 건식 붙임을 할 때 촉을 설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촉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에폭시 본드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면에 표기된 거 없습니다. 논문 제가 못 찾았습니다. 시방서 없습니다. 시공자들 당연히 그거로 합니다.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촉구멍을 뭐 여러 언급들이 있고요. 석재는 300mm, 아니 30mm 이상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심패드를 끼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불편한 문구들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해버리던가. 좀 기분이 나쁜 케이스긴 합니다만, 어떤 현장에 특기 시방서를 봤는데 도장공사 시방서가 한 장이에요. A4 한 장이에요. 그냥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너무하다, 심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페인트에 대해서 쫙 구구절절히 써 있는 표준 시방서에서 우리 현장과 관계되는 것만 발췌해서 특기 시방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없었으면 한 페이지로 줄여놨을까, 좀 아쉬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문구를 삽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포맷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하고 아주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붙박이장 마감 제외한다. 욕조, 난간대, 석재 배면, 타일, 떠붙이기 공법, 마이너 찬넬, 화장실 천정틀 시공하지 않는다. 목재 천정틀, 경량 천정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언급들 같이 해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방서에 필요한 문구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럼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뭐 건축과를 졸업해서 건설회사에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하자보수를 20년을 하고 있고 시공기술사고 법원 감정인이고 그렇습니다만 업무상 시방서를 보기 시작한 거는 감정을 하면서부터지 현장 공사할 때 표준 시방서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봤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배웠던 그 내용 가지고 밀어붙였었지 시방서를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았었다라는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한번 그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표준 시방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기 시방서에 언급이 없거나 특기 시방서의 내용이 표준 시방서보다 미흡할 경우에는 표준 시방서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기 시방서의 내용 중에 특히 하자 소송에서 주로 이제 적용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기 시방서의 내용이 표준 시방서보다 미흡할 경우에는 표준 시방서가 기준이 되므로 입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주로 하자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각 회사에서 고민을 해서 좀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이런 거를 저도 용역을 했었습니다만 용역하는 사람이 특별히 뭐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가능한 건데 회사에서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현장 직원들한테 야 시방서 전부 다 뜯어 고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는 어느 회사나 기본적으로 그 용역을 좀 줘갖고 이거를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회사마다의 내 표준 시방서 우리 회사의 특기 시방서는 이거야 라는 거를 정립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그게 설계 도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확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공사, 조적공사, 벽돌공사의 줄눈 및 치장줄눈의 줄눈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 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시방서가 이런데 실제 시공은 이렇게 하고 있죠. 전부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초벌 미장 비용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줄눈을 충전하는 비용이 일이 대가로 딱 부러지게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벌 미장 비용을 아예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다음 내용들 한번 볼까요? 인방본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언급이 있다는 얘기는 그 재론의 여지들을 많이 남겨뒀다는 얘기인데 공사 시방서에 이런 언급들을 안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언급들이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그 다음에 블록 조역인 경우에는 200mm 이상 걸치도록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장면들 너무 흔하게 봅니다. 작업자들이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현장에서 아예 자재를 인방블럭을 현장에 자재 반입을 시켜주질 않았을지 저는 후자의 경우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양심적인 작업자는 여기다 그래도 철근이라도 주워서 좀 집어넣어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은 합니다. 이런 시공을 보면 좀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저런 시공하는 거를 현장 기사들이 몰랐을까? 발견을 못한 거죠. 아니면 사전 단도리를 못 해줬기 때문에 발견을 했어도 뭐라고 재시공 지시를 못하는 거겠죠.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실제 시공이 저렇게 어쨌든 됐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그것 때문에 감액을 적게 당하려면 문구로라도 우리가 좀 보완을 좀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방블록과 관계되는 뭐 또 얘기입니다만 여기 이제 인방블록으로 잘 해놨죠. 인방블록으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200mm 정도 겹치네요. 예. 여기가 이제 현장 타설 콘크리트로 인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볼품 없이 시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 10mm, 50mm, 100mm에서 50mm밖에 걸침턱이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인방 걸침턱은 실질적으로 도화가 콘크리트 옹벽에 바로 붙어서 설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어디에도 없어요. 콘크리트 옹벽에 바로 도화가 설치되는 경우 미장 두께밖에 안 나오는데 20mm를 인방을 무슨 수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언급들이 우리 회사 특기 시방서에는 그 부분에 앵글 몇에 몇 짜리를 몇 점 지지로 설치해라라고 돼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설회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도 그런 것까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랭킹 1, 2, 3, 4, 5위를 다 감정을 해봤는데 그런 자신 있는 얘기를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석재 건식공법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판이라는 게 설치가 되게끔 돼 있고요. 촉구멍 깊이는 몇을 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시방서에 촉을 설치한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재미나더라고요. 촉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언급은 없는데 촉구멍은 3mm 더 깊게 뚫어서 하중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언급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봐서 촉은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유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석재는 30mm 이상의 두께를 사용하도록 해뒀고 앵글 뒤에는 심패드를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모 현장에서 아예 돌 한 장 깨버리고 확인한 거예요. 한마 갖고선 그냥 돌 한 장 깨버리면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심패드 설치 안 돼 있고요. 촉 없고요. 촉구멍 설치 없고요. 심지어 조정판도 없습니다. 여기 조정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조정판도 없습니다. 또 이제 이건 다른 현장입니다. 다른 현장에 돌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조정판 없고요. 심패드 없고요. 심패드 없습니다. 조정판 없습니다. 핀 촉구멍 없습니다. 촉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촉구멍이 그러니까 석재에 촉 시공을 했다 안 했다가 하자 항목에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은 돌을 다 한 장씩 깨내봐야 되냐, 대표성이 있냐 없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또 찾아냈어요. 줄눈에서 촉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부위를 이렇게 확인을 딱 하고 그 부분을 줄눈만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 돌 조금을 그라인더로 잘라내버리든가 해서 촉이 지금 사진상으로는 안 보입니다만 이게 이제 확인을 했더니 촉이 없는 게 확인이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촉이 시공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요거 똑같은 작업을 한 3군데 정도 해서 이 현장에는 촉 시공 안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고선 그 판결을 그 감정서에 적용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감정인은 내가 적출을 하지는 못해요. 적출을 하면 안 돼요. 라는 것 때문에 어떤 하자가 눈에 보여도 원고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근데 또 심각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원고가 요구하지 않아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감정 기준에 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에 요 앵글 서스 앵글 브라켓이 요 바닥 석재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야지 원칙입니다. 10mm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 시방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붙어 있죠. 잘못 시공된 거예요. 저것까지 원고에서 요구를 했으면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원고에서 그거 요구를 안 했으니 고민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고 변호사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 패스 출신들이 아니라 이제 무슨 출신이죠?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건축과 졸업하고 건설회사 다니던 사람들이 건설 전문 변호사가 돼서 하자 적출하는 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저쪽 변호사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하자 금액 중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들을 몇 개 꼽으라 그러면 균열, 액체방수 2개로 꼽으라 그러면 균열과 액체방수고요. 하나 더 꼽으라 그러면 조경입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고급화가 되면서 조경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경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적으로 균열하고 액체 방수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도면을 한번 액체 방수 관련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액체 방수 1종, 2종 도면에 표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시방서 바뀐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액체방수 A종, 4종 이런 표현들이 도면에 있어요. 요즘은 액체방수 벽 바닥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들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도면에 그런 표기들이 있는 게 아무 문제 없이 그 필터링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필터링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는 좀 필요합니다. 시방서가 바뀌면서 액체방수는 성능 기준이다, 두께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서 시방서가 바뀌다 보니까 액체방수를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하기가 곤란해져서 다시 부착 강도 측정이 가능한 4mm 두께 기준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변호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4mm가 기준이다라고 딱 됐는데
그거로 천하통일이 되지 않고 계속 혼돈이 생기더니 요즘의 추세는 4mm는 두께 기준이 아니라 두께 측정을 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두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럼 두께 기준은 뭐를 보면 삼을 수 있느냐? 1위 대가를 보면 재료가 몇 미리가 들어가서 몇 미리가 나온다. 환산을 하면 그러니 12mm가 기준이다. 16mm가 기준이다. 그런 기준으로 판결해달라라고 아주 기술적인 보고서들이 법원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편하게 4mm 기준으로 해서 액체 방수 두께가 몇 미리가 나왔으니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 사진이 이제 현장에서 파취 조사 코아드릴로 액체 방수 부분을 뚫어서 두께를 측정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1.62T가 지금 액체 방수 두께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4mm 기준에서 1.62mm 기준의 차액 부분을 액체 방수 전체 면적 대비 변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4mm도 아니고 뭐 10mm다. 뭐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변상을 해야 된다라고 기준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액체 방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레탄 방수. 우레탄 방수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바닥 3mm, 벽체 2mm. 바닥 3mm, 벽체 2mm. 기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요런 정도 두께 나옵니다. 2.07T 바닥입니다. 벽체 0.46T. 바닥이 2T가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엄청 들이부으면서 시공을 한 거예요. 근데 기준은 3mm하고 2mm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차액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미장 기준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몇 미리 바닥은 24mm, 내벽은 18mm, 천장은 15m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에서 추가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2회) 발음 공법이란 게 생겼고 (1회) 발음 공법이란 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미장은 초벌, 재벌, 정벌 3회 발음이었는데 현장에서 누가 요즘 3회 발음을 합니까? 한 번 1회 발음으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1회 발음. 근데 도면을 보면 그 시방서에 보면은 평탄한 바탕으로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의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회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다. 표현도 재밌죠. 1회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회 마감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립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우리 현장은 1회 발음 내지 2회 발음으로 한다라는 언급들은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 언급 하나도 없이 그냥 뭐 계단실 벽체 미장 혹은 견출 그렇게 해놨는데 미장 그랬으면 1회 미장 기준으로 한다. 그런 언급들이 도면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무늬코트, 무늬도장입니다.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전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표준 시방서에 있는 언급인데 여기도 물론 사용해야 된다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 어떤 변화의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만 고광택 요즘 빛 반사되면 오히려 촌스럽다고 다들 싫어하는 추세고 아크릴 에멀전 뭐 이러면서 또 그 유해 성분 나온다고 또 싫어하는 추세고 이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시방선은 늦게 변경이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변화되는 시공부에서는 도면에다가 우리 현장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써줘야 됩니다. 가장 악성으로 봤었던 현장의 사진입니다. 입자가 다 일어나서 벽에 손을 대면 손바닥에 허옇게 자죽들이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정도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도 코팅을 했습니다. 내지는 중도랑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시공사에서 주장을 하는데 어떤 때는 주장하는 것보다 주장 안 하고 그냥 인정하는 게 더 멋있습니다. 예, 상도 코팅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멋있습니다. 이 정도 시공 상태가 되면 차라리 인정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했다라고 우기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타일입니다. 타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떠붙이기에서 몰탈 충진율과 관계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타일 바탕 얘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에서 24mm를 표준으로 한다. 요 빈틈이 생기지 않게라는 표현 자체가 그 충진율 100%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언급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공한 거 보면 이 정도, 여기 지금 하나는 떨어져 나갔으면 타일에 붙어서 같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타일 충진율 현장에 조사하러 가면은 너무 재밌어요. 작업자마다 저 뒷떡밥이라고 그러죠. 떡밥 생긴 게 다 제각각 달라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얇고 길게 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두껍게 둥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위아래만 붙이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 집중적으로 붙이는 사람이 있고 진짜 기준이 작업자 기준이구나. 그런데다가 빈틈이 생기지 않게라는 말은 진짜 공허한 얘기로 들리기밖에 않는데 해서 80mm 혹은 뭐 아까 65mm 그런 식으로 문구 대응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타일 떠붙이기는 충진율 65%까지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타일 부착할 때 이제 그 내장공사에서 이제 접착 붙이기 공법이라는 게 이제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접착 붙이기 공법은 아마도 이제 타일 본드 개념의 얘기들입니다. 타일 본드 개념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에폭시 본드 점 붙이기 공법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거는 지금 시방서에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런 공법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도면이나 우리 회사 시방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이게 다 에폭시 본드가 아니더라고요. 요것만 에폭시 본드 까만 거. 이거는 또 다른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충실하게 작업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리체크해야 됩니다.
타일 접착력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일 접착력 시험은 시방서에 이런 식으로 돼서 원래 18cm에 6cm짜리 그 지그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4cm에 4cm 정도 지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방서에 나와 있는 부착 강도 기준이 0.39 메가파스칼이에요. 센티미터 제곱당. 그래서 이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 600각짜리 타일 한 장에 14톤이 붙어도 되는, 14톤이 붙어도 떨어지지 않는 부착력. 자동차가 14대가 타일 한 장에 600각 타일 한 장에 자동차 14대가 붙어도 떨어지지 않는 타일 접착력이 왜 필요할까요? 이거 빨리 정비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 타일 세멘트 만드는 업체에서 만들어 집어넣은 숫자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600각 타일 한 장에 자동차 14대가 들러붙어도 14톤이 들러붙어도 안전한 부착 강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타일 벽에다가 기껏 해봤자 수건거리 하나 집어넣어 놓고 수건거리에 뭐 수건밖에 더 걸리나요? 어쩌다 한 번씩 그거 붙잡고선 우리가 뭐 턱걸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기준으로 돼 있고 그 기준으로 해서 뭐 충진율이 계산이 다시 돼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이익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건설 업계가 같이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일 줄눈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일 모서리가 뭐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타일 공사 시 오픈 줄눈 시공이 표준 시방서상에는 허용이 될까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방서에 있다 없다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내 도면 내 시방서에다가는 집어넣으십시오. 석공사에서는 오픈 줄눈이 허용되는 해석인데 타일에서는 그런 언급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면 됩니다. 네 4시 반까지 제가 하게 돼 있는데 좀 20분 정도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몇 가지 내용만 더 하고 다음 강의하시는 분이 내용이 많은데 강의 시간이 30분 줄어들어서 그분한테 좀 더 그 할애를 좀 해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 찬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도면을 좀 들여다봤던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 교재에는 마이너 찬넬이 시방서에는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방서에 언급이 돼 있네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시방서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금속공사에. 근데 재미나게 표현돼 있죠.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 위에 보강 찬넬로 보강 고정하며 2m에서 3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표준 시방서에.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도면에 뭐 100회배 이상인 경우에는 마이너 찬넬 시공을 한다라든가 뭐 100회배 미만에서는 안 한다라든가 혹은 그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100회배 정도 되면 관리사무소나 돼야지 100회배 나오죠. 노인정 정도 돼야지 100회배 나오지
엘리베이터 홀 정도에서는 나오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홀의 천정속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달대 볼트가 하나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문제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시방서를 보게 되면 달대 볼트는 주변의 단부로부터 15cm 이내에 설치하고 배치하고 간격은 90cm 정도로 해야 된다. 요 기준을 가지고 요거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달대 볼트가 3개가 설치돼야 되는데 1개가 설치된 하자네 라고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재미난 게 그 위층, 똑같은 엘리베이터 홀 그 위층에는 달대 볼트가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운데 하나 돼 있고 여기는 2개 돼 있고, 근데 원칙은 3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보입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나가셔도 알아야지 보이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방근 슈트와 관계되는 얘기들이 한동안 뜨겁게 감정시장을 달궜었는데 요즘은 조금 진정이 되는 추세긴 합니다. 방근층을 넣게 돼 있었는데, 넣게 돼 있죠. 넣게 돼 있는데 방근층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조금 법에서 보완, 시방서에서 보완이 돼서 조금 완화된 느낌입니다. 조경에서 얘기하는 고사목의 기준은 가지의 3분의 2 이상이 마르거나 그런 경우를 고사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사목과 관계돼서 이제 입주자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준공한 지 2년, 3년, 5년 지난 시점에 고사목이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시공사 책임이냐 관리자 책임이냐에 대해서 아주 중구난방 그 설왕설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법에서는 이제 입증 책임이란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입증을 잘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사목하고 같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절단목입니다. 절단목. 그래서 나무가 죽으면 보기 싫으니까 잘라내면 절단목이죠. 절단목이 있으면 나무를 심었었다라는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절단목이 없이 나무를 아예 베버리고 파버렸다 뿌리까지, 그러면 3년 후 5년 후가 되면 심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특히 이제 그 식재 공사와 관계돼서는 유지관리, 준공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언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고사들은 하자 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단목과 고사목을 구분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을 해서 좀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무밴드 얘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트입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 시공사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전담 CS 팀이 있던가 소송 대응팀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되고 그런 노하우들이 사내 자체 품질 점검이나 그 품질 교육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간 점검, 준공전 점검을 통해서 시방서나 도면들을 조금 전에 봤던 내용들과 같이 정리를 해서 준공 전에 도면을 신고하기 전에 사용 승인 도면을 확정시키기 전에 이 과정들을 꼭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고객들의 CS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들, 뭐 결국은 하자 보수 업무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입주자들한테 하자 소송의 허와 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산 합의서 같은 거 꼭 만들어 놓아야 되고요.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계도서와 같이 인계를 좀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기 설비는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정작 건축물의 제일 중요한 건축 부분에 대해 유지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코킹 공사는 하자 보증 기간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그렇고 코킹 공사는 5년에 한 번씩 재시공을 해야지 성능이 발휘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 매뉴얼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야 돼요. 코킹은 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저하되니까 코킹은 5년에 한 번씩 재시공을 하십시오 라고 적어놓은 유지관리 매뉴얼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 발전기 유지관리 매뉴얼만 있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5년에 한 번씩 코킹 재시공을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안에서 문제됐을 때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전에 전략적인 보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부 우선이고 균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는 거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